미국과 일본은 무슨 관계인지 무서워집니다. 아베는 트럼프에게 주한미군을 묶어두라고 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차기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면서 이미 내각 내부적으로는 스가 관방을 차기 총리로 내정해 놓은 게 아니냐는 관련 추측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민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중에 당원을 포함하지 않고 국회의원만 포함하기로 하면서 당원 및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시바는 사실상 총리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시바는 각종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원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당 대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면서 강력하게 반발 의사를 펼치고 있지만 국회의원 내에서 자신의 파벌이 매우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아수 총리를 비롯한 호사다 파벌까지 가세해 60% 정도 득표가 가능한 스가 관방이 자민당 총재가 되면서 이는 차기 총리로 이어진다는 관측이 됩니다. 이시바가 다소 한국 유화적인 후보인 것을 떠나서 일본의 민주주의 방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의 35%는 이시바 시게루를 총리로 원하고 있지만 그러한 바람은 자민당 내부에서 철저하게 무시하며 고위급 정치인들이 밀실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본 총리의 인선 과정에 한국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어느 정도 관여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의 의심이 다방면에서 포착되는 것입니다. 이미 스가 관방을 차기 총리로 내정했다는 것은 무려 작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일본 총리 관저의 위기 관리를 맡아 좀처럼 해외로 나가지 않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미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례적인 스가 관방 장관의 미국 방문을 보고 요미우리 신문은 스가 장관이 무난한 외교 대비를 했다며 집권 자민당 내에서 포스트 아베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존재감이 높아질 것 같다고 무게감을 실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미국을 방문한 스가 관방 장관을 두고 미국에 갈 수도 있지 무슨 차기 총리 운운하느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2005년 아베 총리는 마치 작년에 스가 관방처럼 간사장으로서 미국에 방문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보여지는 미국의 태도입니다. 미국은 당시 아베 간사장을 맞이하면서 딕 체니 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을 등장시켰습니다. 당시 미국 정권이 아베를 환대했던 이유는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신뢰하는 아베를 차기 일본의 리더로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작년에 스가 관방이 미국에 갈 때 역시 무려 40명의 수원을 데리고 미국에 방문했는데 이를 두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베 총리의 외유에 필적하는 태세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미국은 과거의 아베 총리와 같이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등장시켰습니다. 2005년과 같이 부통령 국무장관 순으로 미국 백악관의 서열 2, 3위 정도에 해당하는 인물이 환대한 것입니다. 즉 아베 총리는 작년부터 이미 스가 관방장관을 차기 총리로 염두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일본은 미국의 차기 총리를 미리부터 소개하는 방식을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과는 어떻게든 관계가 좋아야 일본의 경제를 비롯해서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 총리조차 내정해서 소개한 게 아니냐는 정황이 이런 맥락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아베 총리는 사임 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통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트럼프는 사적으로 골프까지 자주 쳤던 아베 총리라 아쉬움을 표하며 일본 최고의 총리라 기억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양자의 자리에는 스가 관방장관이 배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트럼프와 아베의 사이가 절친이기에 굳이 다른 고위 인사가 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이 의외입니다만 일각에서는 내정해놓은 차기 총리인 스가 관방을 트럼프와 인사를 나누게 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스가 관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했지만 그 자리에 왜 있었냐는 것이죠. 이처럼 일본은 차기 총리에 대한 행보를 일본 국내에서는 철저히 함구하며 기밀사항으로 가지만 미국과의 외교에서는 차기 총리를 드러내면서 앞으로 미국과 관계를 좀 더 공고히 하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왜 아베 총리가 스가 관방을 차기 총리로 내세우고 있냐는 점인데요. 이는 아베 총리의 각종 스캔들을 잠재워줄 만한 인물로 자신의 의중을 가장 잘 반영할 사람을 골라서 차기 총리에 앉힌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사학 스캔들부터 해서 최근의 측근 비리까지 끊임없는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하여 아베 총리가 건강상 문제로 사임한 것은 쇼에 불과하고 아베의 각종 비리를 없애준 방패막 검사장이 마작 도박 스캔들로 옷을 벗게 되면서 아베 총리가 자칫 검찰에 출석하게 되고 책임을 지면 자민당까지 총선에서 질 것을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자민당에서 총리가 나오지 않으면 아베 총리는 추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한동안 자민당은 정권을 가져오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베 총리는 사임을 했으며 스가 관방장관을 작년부터 총리로 낙점을 하다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총재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시바 시게루가 자민당 총재가 된다면 아베 총리는 비리 문제로 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사적으로 고위급 임원을 동원해서 약식으로 자민당 총재를 뽑으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스가 관방이 예상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총리를 맡게 되는 대신에 아베 총리는 스가 관방에게 다양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베 총리와 연결된 각종 비리를 무마하고 아베 총리가 추진해온 경제, 외교 정책 등을 그대로 잘 수행해 마무리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총리에 앉게 해줬으니 그에 대한 대가로서 아베 총리 이후에 문제가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약 8년간의 아베 임기 동안 계속해서 정부 대변인까지 맡아온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아베 총리에 관한 각종 사건과 비리들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기에 적합하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또한 일본 내각을 대변하는 스피커로서 아소다로와 같이 망언을 자주 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적절한 화법으로 위기를 자주 넘기고 아베 총리가 난처하지 않도록 도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마치 푸틴과 같이 스가 관방장관 뒤에서 자신의 뜻대로 정치를 풀어나가길 바라면서 새 총리의 입김을 부는 게 아니냐는 예상도 나옵니다. 그럼 한국 입장에서는 스가 관방장관이 한국과 어떤 외교관계를 펼쳐나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와 관련해 놀랄만한 해외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구슬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의 줄곧 강경한 정책으로 일관해 온 바 있습니다만 주한미군을 유지해달라는 게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 텐데요. 워싱턴 포스트 기고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왜 그런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어렵지 않게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은 제1의 방패막이며 북한, 러시아, 중국 바로 코앞에 있는 방어막으로 유사시에 한국이 그들을 감당해야 하므로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를 철저하게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만날 때마다 주한, 주일미군 등이 제대로 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철수하고 싶다고 오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주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조롱에 가까운 말들을 오랜 시간 듣다가 결정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는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태평양을 지키는데 돈이 덜 든다면서 트럼프의 경제적 논리까지 곁들여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은 스가 관방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과는 여전히 적대적이거나 혹은 적절히 이용하는 상대로 여기며 미국과 함께 동북아시아 정세를 일본에 유리하게 끌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에 관해 스가 관방장관은 겉으로는 한국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막상 속내는 친한, 친중파에 가깝다고 지적하면서 아베 총리보다는 나은 형국이 될 것이라 관측했습니다. 이와 같이 스가 관방장관은 작년부터 총리의 후보로 낙점되었다는 정황이 다양하게 확인되면서 총리가 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과의 정치를 펼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전 세계에서 적지 않은 충격과 그로 인한 피해가 보도되는 가운데 탄소 배출 규제의 일환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시장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차의 핵심인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함께 큰 타격을 받으며 심지어 유럽연합에서는 탄소 배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시장조사 전문업체 S&E 리서치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총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9% 감소한 32.5GWh로 조사됐는데, 이러한 급감은 중국의 대표 배터리 업체인 CATL과 일본의 파나소닉 등이 생산하는 배터리 사용량이 무려 31.7%와 22.1%로 각각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대위기 속에서도 세계 유일하게 빛나며 그 저력을 과시했는데, 먼저 올해 1분기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서 최초로 1위에 오른 LG화학은 1월부터 5월까지 사용량 7.8GWh, 점유율 24.2%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지난해 1분기만 해도 CATL, 파나소닉, BYD에 이어 4위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그 뒤로 삼성 SDI가 사용량 2.1GWh, 시장 점유율 6.4%로 4위에,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시장 점유율 4.1%로 7위에 올랐습니다. 결국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면서 중국과 일본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는 직격탄을 맞았지만, 반대로 K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의 모델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배터리 3사 LG, 삼성, SK는 위기를 극복해냈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은 사필 규정으로
특히 LG화학의 경우 매년 1조 원 이상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0% 이상, 즉 3천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배터리 분야에 할당해 관련된 특허만 무려 17,000여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역시 1회 충전에 600km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준비하는 등 기술적인 면에서 차별화 전략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고, SK이노베이션의 경우 공격적인 배터리 공장 투자로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 폭스바겐 등 엄청난 속도로 고객층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선택과 집중의 전략 아래 적극적인 투자로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로 저력을 과시하는 반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배터리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은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너무나도 잘나가는 한국과 항상 비교를 당해 속이 쓰린 상황에서 한국 문화까지 일본을 잠식하는 현상이 나타나 크게 당황하고 있죠.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SNS나 포털 사이트의 댓글에 한국은 싫지만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화장품, 삼겹살은 최고다 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간지 아사히 신문은 현재 일본 사회가 한국은 싫지만 드라마, 영화, 가수, 화장품, 음식 등 한국의 문화는 최고라고 외치는 다소 모순된 성향을 한국은 싫지만 이렇게 함축적인 한마디로 보도한 바 있는데, K-드라마를 예를 들어보자면 도깨비, 이태원 클라스, 사랑의 불시착 등의 드라마는 물론이고, 지난 6월 20일부터 방영하기 시작한 김수현, 서예지 주연의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일본에서 동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종합 탑 10 순위에서 무려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언론에서는 문화 역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문화 역시 한국을 이루는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한국은 싫다라고 표현할지라도 결국 일본은 한국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수출 규제와 같은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본 기업으로 돌아가 논란이 됐는데, 이에 일본의 3대 은행으로 꼽히는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 산하의 일본 종합연구소의 경우 탈일본화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해 일본의 어려운 현 실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을 견제하려다 되레 일본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례는 놀랍게도 GDP 세계 1위의 최강국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미국의 가전제품 제조 판매 업체인 월풀이 미국 정부에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요청한 것인데, 참고로 세이프가드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생길 경우 혹은 그럴 만한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에 수입국에서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말합니다. 지난 2018년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LG, 삼성 등 한국 기업으로부터 들여오는 세탁기에 대해 관세 인상을 통해 수입량을 제한하도록 하는 세이프가드를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인데, 이것은 그만큼 한국 기업의 영향력이 무서운 속도로 커져서 미국 기업이 기존의 시장 점유율을 더 이상 지켜내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디자인 면에서는 물론이고 적용된 기술 면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글로벌 생활가전 시장의 흐름에 결국 따라가지 못해 뒤처지면서 정부에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요청해 삼성과 LG의 미국 세탁기 판매를 막으려는 최후의 카드를 꺼낸 데에는 그동안 월풀이 글로벌 가전 시장에서 1위를 해온 자존심이 작용한 듯 보이죠. 실제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생활가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냉장고와 세탁기가 월풀사의 제품이었고, 90년대 한국에서도 부유한 가정에서 미제 월풀 냉장고와 세탁기를 주로 사용했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기식 와이어 세탁기를 개발한 곳으로 유명한 월풀은 1911년에 업튼 형제가 미국 미시간주의 세인트 조지프에서 업튼 머신 컴퍼니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80년대 후반에는 물과 에너지를 절약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계하고, 90년대 후반에는 기존의 톱로드 방식에서 프론트로드 방식의 대용량 세탁기로 디자인하며 소비자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월풀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기반으로 글로벌 가전 시장에서 매출 부문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왔지만 한국의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등장과 함께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특히 LG전자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글로벌 가전 매출 부문에서 월프를 제치고 세계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월플은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정리해고 비용을 들여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몸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전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의존해 해외 업체를 견제했던 만큼 앞으로 LG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분기의 실적만 비교해봐도 월플의 경우 2분기 영업이익이 7,700만 달러로 1분기 2억 6천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은 반면 LG의 올해 2분기 가전 부문에서 영업이익은 약 6천억 원, 삼성의 경우 약 4천억 원으로 크게 앞섭니다. 이렇게 한국의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가전 부문에서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투자로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선보이며 글로벌 생활가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LG전자는 지난 201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류관리기인 스타일러를 출시했고, 현재까지 미국, 중국, 영국 등 20개 이상의 해외 국가에서 출시해 많은 관심을 받으며 매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LG 스타일러를 출시하기까지 약 9년 동안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투자해 마침내 옷에 묻어있는 유해세균을 99.99% 살균하고 냄새를 없애주는 트루스팀 기술을 특허받았습니다. 또한 올해 초